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집트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지난 일주일 사이에 또 변했습니다. 드디어 이집트 사태가 아니라 이집트 혁명이 되어버렸어요. 이집트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무바라크를 이제 몰아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바라크가 곧 사임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나와서는 사임을 발표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최대 규모의 몇백만이 나오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바라크가 사임을 발표를 하고 몰래 소리도 없이 저 시나이 반도 제일 맨 끝에 있는 그 샬롬 엘 세이크라는 휴양지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군에 넘긴다. 군의 최고위원회에 넘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시민들이 반영을 했어요. 정권을 군대에 넘기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반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조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군대에 넘기면은 그것은 반민주니까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은 우리의 생각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일단 군을 믿으니까 혼란기에 군이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화 개혁을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 최고위원회 그래서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정지시켰어요. 헌법을 정지시키고 6개월 이내로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선거를 한다. 그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겠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6개월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군대가 민주화를 하는 하나의 중심 기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 군대를 믿는다. 그것 때문에 이집트의 이 민주화 혁명이 아주 독특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혼란할 때 항상 이 군대가 중심을 잡는데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에 군대가 4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국 건국의 초성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군대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의 간성 역할을 했어요. 6.25 때. 그 다음에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의 5.16 이후에는 근대화를 약 30년 동안 이끄는 기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 민주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이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견인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한 게 우리 군대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유통일의 무력, 그리고 인류국가를 만드는 무력의 역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역할을 이집트군에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더 역사적인 더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군대의 역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그 다음에 이집트, 터키에서 보듯이 이 민주화에 반드시 역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대화의 중심 세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좌익 세력들 또는 이 천박한 지식을 가진 소위 민주 세력에 의해서 군사 문화는 민주주의에 반대가 되는 것이다. 군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조제다라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부시불식간에 넘어가다 보니까 군대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집트에서 보듯이 군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면이 오히려 더 많다.
왜냐하면 요새 군대라는 것은 국민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군대는 용병인 경우가 유럽에서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군대는 그 군대 자체가 국민들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들과 배치되는 그 국가와 국민의 발전 방향과 배치되는 쪽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요. 국민군대이기 때문에 바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태가 지금 중동 이슬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항상 사상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지도 역량을 가진 국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궁금합니다. 흔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렵다 하는 것이 하나의 통설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 이 종교가 개인의 자유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권,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윤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을 민주주의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슬람 국가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하는 나라가 몇 개 나라 되지 않는다. 비슷하게 하는 나라도 몇 개가 안 된다. 대부분은 왕국이 아니면 독재 중에서도 세습을 한다. 세습을 하는 나라가 많아졌다. 1960년대에 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중동에서 집권한 쪽이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세습 쪽으로 간다. 카다피는 지금 아들한테 거의 넘기고 있습니다. 무바라크도 아들한테 넘기려다가 이번 사태를 맞았습니다. 예멘에서도 아들한테 넘기려고 했어요. 시리아에서는 아사드라는 사람이 아들한테 이미 넘기고 죽고 나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세습 독재로 간다. 민주주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그냥 터키가 있다. 터키. 중동 전체, 이슬람 세계 전체에서 맨 먼저 근대화를 한 터키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모범. 그래서 항상 중동에서 이슬람의 터키는 지역적으로는 중동이 아니죠. 인종적으로도 아랍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죠. 한때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이었죠. 오스만 터키의 황제가 이슬람 세계를 대표했고 그 사람이 칼리프, 이슬람의 교황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터키가 맨 처음 민주화를 하니까 다 놀랐습니다. 그것도 가능했던 것은 케말 파샤라는 그 아타투르크라고 불리는 분이 군대에 이 근대화의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바로 터키 군대가 이 세속주의를 취하면서 이슬람 근본주의를 견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터키 정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이 아시아 동쪽으로 온 이슬람,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이슬람인데 거기는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으로 오는 이슬람은 근본주의적인 성격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 토착 세력과 서로 이 섞이는 바람에 그 이외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그럴 것 없다. 그런데 바로 이슬람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집트에서 이번에 민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혁명. 이게 성공하면은 이슬람이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funk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일 아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일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은 처음부터 이집트의 시위 사태를 이것은 아주 몹쓸 사람들이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바라크한테 절대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코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지배층이 돼가지고 군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를 원치 않고 이 왕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빈 라덴, 알카에다의 빈 라덴은 사우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정책이 뭐냐? 이 테러리스트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건 좋다. 외국에서 활동하도록 돈도 대주고 있어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좀 조용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타협 노선을 가는 바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 9.11 테러를 한 알카에다의 스폰서였습니다. 그러다가 9.11 테러 나오고 나서 방향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많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이란은 어떻게 되느냐? 이란도 혁명을 했죠. 79년에. 그러나 이건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이었다. 그래서 세속적인 정책을 펴던 팔레비를 무너뜨리고 독재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종교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란이 변하면은 중동은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민주혁명의 이 1단계 성공은 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집트는 역사는 6,000년이지만 6,000년 역사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6,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보다는 역사가 한 3배 좀 길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우리보다 짧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집트 혁명의 미래를 본다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민주화가 순탄하게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민주화가 아니죠. 반드시 민주주의는 치고받고 기복이 많이 생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후퇴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첫째 뭐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하니까 경제도 발전하더라 하는 것이 증명이 돼야 저 민주주의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자유를 주고받더니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더라 하면은 다시 무바라크를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1년 뒤, 2년 뒤에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로서 승부가 날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8,600만 이집트 국민들 실업률이 아마 몇십 퍼센트 될 거고 특히 젊은 층이 실업률이 많다. 여기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이것은 쿠데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혁명을 한다고 데모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돌파구가 생기겠느냐 안 생기겠느냐. 안 생기면 민주주의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고민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의 이번 시위 사태를 지켜보면 굉장히 이분들이 아주 문화인답게 6,00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민족답게 아주 점잖은 아주 양반스러운 시위를 했습니다. 저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적으로 온건하게 민주화 시위를 한 예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무바라크가 물러나니까 바로 그 즉시 시위대가 어제는 보니까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나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깨 부쉈던 이 보도블록을 맞춰가지고 놓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상 생업으로 돌아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 극단적인 세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게 4개가 잘 안 보였어요. 반미 시위가 없었어요. 반미 구호가 없었어요. 반이스라엘 구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근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없었고 폭력이 없었어요. 이번 시위를 하는 정도의
국민 수준이면은 이 다음 문제도 해결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몇 가지 예측이 됩니다. 첫째, 국민들의 욕구 불만이 여러 군데서 이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벌써 노사분규로 가고 있어요. 노동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보니까 경찰관들이 그 내무부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경찰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런 식으로 욕구 불만이 들고 일어날 때 그걸 무슨 수로 짧은 시간에 만족시킬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왜 없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라는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보는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